심야수첩, 멈춰버린 20세기의 마지막 밤을 펼칩니다. 범죄 심리학에는 도주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공포와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잡힐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 때문에 범인은 본능적으로 현장을 벗어나려 합니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 멀리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범죄자의 심리이자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할 기록은 이 모든 상식을 비웃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30일 전 세계가 새로운 밀레니엄 21세기를 맞이하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일본 도쿄의 세타가야구 평화롭던 한 주택에서 일가족 4명이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가장인 미야자와 미키오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딸과 아들, 범인은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일본 역사상 가장 기이한 미제 사건으로 만든 건 잔혹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사람을 넷이나 죽인 그 집에서 바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는 수사관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범인이 꺼내 먹은 아이스크림 용기 4개가 숟가락과 함께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범인이 편안하게 누워 잠을 잔 흔적이 남아 있었고, 서재의 컴퓨터는 살인 직후 2번이나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거실, 시신이 방치된 그 공간에서 범인은 태연하게 간식을 먹고 웹서핑을 즐기고 심지어 낮잠까지 자고 나갔습니다. 무려 10시간 가까이 말입니다. 마치 제 집인 양 행동했던 이 살인마의 여유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는 자신이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가 그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놀이에 불과했던 걸까요? 현장에는 범인의 지문, 혈액형, 신발 자국, 심지어 그가 입고 있던 옷과 가방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는 퍼즐 조각은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그 퍼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서 범인을 잡을 수 없는 사건. 20세기의 끝자락에 남겨진 가장 아이러니한 미스터리. 수많은 유류품을 남기고도 유령처럼 사라진 그날 밤의 방문자. 그가 남긴 기이한 흔적들을 되짚어보기 위해 시간을 2000년 12월의 도쿄로 되돌립니다. 피해자 미야자와 미키오 씨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행복의 표본이었습니다. 성실한 회사원이었던 44살의 가장 미키오 씨, 공부방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쳤던 다정한 아내 야스코 씨, 그리고 그들의 보물이었던 8살 딸 니이나와 6살 아들 레이, 특히 막내 레이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이 가족에게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뭉치게 하는 끈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을 항상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 화목함 그 자체였던 가족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풍경을 조금만 멀리서 바라보면 기묘한 위화감이 드러납니다. 미야자와 씨의 집은 마치 고립된 섬 같았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공원 확장 공사로 인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살던 30여 가구 중 26가구가 이미 이주를 마쳤고, 사건 당시 남아있던 집은 미야자와 시내를 포함해 단 4가구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이웃들도 꽤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미야자와 씨의 집 바로 뒤편은 울창한 나무들이 빽빽한 소시키가야 공원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인적은 끊기고 공원의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집 주변을 감쌌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비명 소리가 닿기 힘든 구조, 범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무대였던 셈입니다. 비극이 닥치기 전 이 고립된 집 주변에서는 심상치 않은 균열의 조짐들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소리였습니다. 집 바로 옆 공원 광장은 밤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젊은이들의 아지트였습니다. 바퀴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음은 늦은 밤까지 계속됐고, 예민해진 미키오 씨는 몇 차례 공원으로 나가 그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건 며칠 전 미키오 씨가 스케이트보더들과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단순한 이웃 간의 소음 분쟁이었을까요? 아니면 살해를 품게 된 결정적 계기였을까요? 두 번째 징후는 더욱 섬뜩했습니다. 사건 발생 얼마 전부터 동네 길고양이들이 끔찍하게 학대당한 채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꼬리가 잘리거나 잔혹하게 훼손된 동물들의 사체. 범죄 심리학자들은 연쇄 살인마들이 살인 전 단계에서 동물 학대를 통해 폭력성을 예행 연습한다고 지적합니다. 누군가 이 집 주변을 맴돌며 살인을 구체화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상한 남자가 집 주변을 서성거린다. 아내 야스코 씨 역시 주변 지인들에게 불안감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200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가족들은 여느 때처럼 트리를 꾸미고 선물을 주고받았지만 창밖 어둠 속에는 이미 그들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2월 30일 가족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아이들은 TV를 보고 부부는 차를 마셨습니다. 공원에서 들려오던 스케이트보드 소리도 그날따라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고요했던 밤, 그 정막이 폭풍 전야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모두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거나 늦은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하루를 정리하던 그 평범한 시간, 악마는 현관문이 아닌 2층 욕실 창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공원 펜스를 밟고 2층 창문까지 기어오르는 과정은 마치 훈련받은 군인이나 날렵한 짐승처럼 신속했습니다. 당시 욕실 창문의 방충망은 뜯겨 있었고 창문은 환기를 위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범인은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장 먼저 2층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 방에는 6살 막내 아들 레이가 2층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첫 번째 살인은 소리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도록 범인은 자고 있는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가장 약한 존재를 가장 조용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층 서재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아빠 미키오 씨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 혹은 낯선 인기척. 미키오 씨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범인과 마주쳤습니다. 이때부터 집안은 아비규환의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범인은 미리 준비해온 날카로운 회칼, 일명 야나기발을 휘둘렀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던 가장의 필사적인 저항은 처절했습니다. 부검 결과 미키오 씨의 몸에서는 방어흔이 다수 발견되었고 범인의 손에도 깊은 상처가 남을 정도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범인이 휘두른 회칼의 날이 미키오 씨의 머리뼈에 박힌 채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뼈에 칼이 박혀 부러질 정도라면 그가 얼마나 엄청난 힘과 증오를 실어 칼을 휘둘렀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던 야스코 씨의 어머니, 즉 장모님은 둔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쿵. 마치 커다란 짐짝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 그것은 미키오 씨가 계단 아래로 쓰러지는 소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단 한 번뿐이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기에 이웃은 그저 아이들이 장난을 치나 보다 하고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을 쓰러뜨린 범인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무기가 부러진 것입니다. 보통의 강도라면 여기서 당황하여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살인마는 달랐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미키오 씨를 뒤로하고 태연하게 1층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미야자와 가족이 평소 요리할 때 쓰던 식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신의 무기가 망가지자 피해자의 물건으로 살인을 이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새로운 흉기를 손에 쥔 그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아들의 비명을 듣고 공포에 질린 아내 야스코 씨와 8살 딸 니이나가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차마말로 설명하기 힘들 만큼 참혹했습니다. 범인은 숨어있던 모녀를 끝까지 찾아내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야스코 씨는 어린 딸을 감싸 안고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광기 어린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 11시 30분경 불과 3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단란했던 네 식구의 숨소리는 모두 멈췄습니다. 찢겨나간 방충망 사이로 겨울바람이 윙윙대며 들어왔고 집안은 비릿한 피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살인을 마친 범인이 황급히 창문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으로 말이죠. 하지만 심야수첩의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 진짜 공포는 살인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오직 범인 한 명뿐인 그 집. 그는 피 묻은 손을 씻고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밤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범죄자라면 살인 직후 아드레날린과 공포에 휩싸여 현장을 이탈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치 호텔에 체크인한 투숙객처럼 행동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은 치료였습니다. 미키오 씨와 격투 중 오른손을 심하게 다친 범인은 집 안에 있던 구급상자를 뒤졌습니다. 지혈이 잘 되지 않자 그는 여성용 생리대까지 꺼내 상처를 감쌌습니다. 자신의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그는 당황하지 않고 지극히 실용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은 식사였습니다. 냉장고에서 멜론을 꺼내 먹고 아이스크림을 4통이나 비웠습니다.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컵을 손으로 쥐어짜서 먹은 독특한 흔적, 그리고 들이킨 보리차와 우롱차.
시신들이 식어가는 바로 옆방에서 벌어진 이 기이한 야식 타임은 그가 가진 인간성의 결여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범인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18분, 그는 서재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살인범이 인터넷에 접속해 가장 먼저 검색한 것은 도주 경로도 경찰의 움직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극단 사계의 연극 티켓을 예매하려 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문화생활을 계획했던 이 남자의 심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접속 기록은 다음날 아침 10시 5분까지 이어집니다. 이는 그가 밤새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심지어 거실 소파에서는 그가 잠을 잔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일가족을 몰살시킨 공간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대담함 혹은 둔감함. 해가 중천에 뜬 다음날 오전, 그는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기고 간 것은 시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증거의 산이었습니다. 범인은 자신이 입고 왔던 옷을 전부 벗어두고 갔습니다. 피 묻은 트레이너 상의, 유니클로 패딩, 모자, 목도리, 장갑. 심지어 범행에 쓴 칼과 가방까지 고스란히 놔둔 채 피해자 미키오 씨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환호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3일 안에 잡는다. 지문 혈액형 A형, DNA는 물론이고 그가 입었던 옷의 브랜드와 판매처까지 모조리 파악되었습니다. 275에서 280mm 사이즈의 한국제 슬래진저 운동화 발자국도 선명했습니다. 범인의 신상 명세가 90%는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증거가 너무 많아서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남겨진 물건들은 전부 대량 생산된 기성품이었고 DNA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수만 명의 수사관이 투입되어 롤러 작전을 펼쳤지만 범인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간 남자, 그는 자신이 추적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 모든 것을 일부러 남긴 걸까요? 아니면 잡을 테면 잡아보라는 오만한 도발이었을까요? 수사관들은 넘쳐나는 퍼즐 조각 속에서 단 하나의 핵심 조각을 찾지 못한 채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수사는 초기의 면식범에 의한 원한살인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토록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도망치지 않고 집안에 머물렀다는 건 피해자에게 극심한 모멸감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재 서랍에 있던 현금 약 15만 엔을 그대로 두고 일부 지폐만 사라진 점도 단순 강도로 보기 힘든 정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남긴 파편들을 분석하면 할수록 수사관들은 거대한 모순에 부딪혔습니다. 그가 남긴 증거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파편은 신발이었습니다. 현장에 선명하게 남은 275mm의 족적, 범인이 신었던 슬래진저 브랜드의 운동화는 당시 일본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모델이었습니다. 추적 결과 그 신발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 한국에서 생산되어 판매된 제품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범인이 한국인이거나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수사 당국에 공조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신발 하나만으로 특정인을 찾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편은 가방 속에서 나온 모래였습니다. 범인이 두고 간 힙색 안에서는 미세한 모래, 알갱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 이 모래는 일본의 흔한 흙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 그 중에서도 에드워즈 공군기지 근처에 모래 성분과 일치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미군 관계자이거나 미국 서부를 여행한 적이 있다는 가설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분석에서는 이 모래가 스케이트보드장의 미끄럼 방지용으로 수입된 모래일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다시금 사건 초기에 스케이트보드와의 갈등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힙합 스타일의 옷, 공원 펜스를 넘는 날렵함, 그리고 보드장의 모래. 모든 정황이 스케이트보드를 가리키는 듯 했지만 결정적인 용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세 번째 파편, 바로 DNA입니다. 경찰은 범인의 혈액에서 추출한 DNA를 분석해 그의 가계도를 그려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범인은 부계 쪽으로는 동아시아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계 쪽으로는 남유럽계, 즉 지중해 연안 사람들의 특징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순수 일본인이 아닌 혼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본 내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방인이거나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 방문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범인의 윤곽을 그리려 하면 할수록 얼굴은 흐릿해져만 갔습니다.
한국에서 산 신발을 신고 미국 사막의 모래를 주머니에 담고 남유럽에 피가 섞인 남자. 도대체 그는 누구이며 왜 하필 세타가야의 이 외딴 집을 택했을까요? 범인의 심리를 분석하던 프로파일러들은 또 하나의 섬뜩한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그가 인터넷으로 연극표를 예매하려 했던 행동, 아이스크림을 컵째 쥐고 먹는 방식, 그리고 끔찍한 살인 현장에서 숙면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넘어 현실 감각이 결여된 은둔형 외톨이, 즉 히키코모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막연한 증오를 품고 있던 그에게 행복해 보이는 미야자와 씨의 집은 그저 자신의 비틀린 환상을 실현할 무대였을지도 모릅니다. 원한인가, 쾌락인가, 면식범인가, 낯선 이방인인가, 진실의 파편들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지만 그 조각들을 맞추면 맞출수록 그림은 기괴하게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 집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쿄의 한 구석에 박제된 채 남겨져 있습니다. 집 안에는 여전히 2000년의 달력이 걸려 있고 아이들이 읽던 책과 장난감이 먼지 속에 묻혀 있습니다. 바로 옆 공원은 확장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오직 이 집만이 시간의 흐름을 거부한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철거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사라지면 그날의 진실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닐지 유가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무거운 유산은 바로 공소시효 폐지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5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범인이 그때까지만 숨어 지냈다면 그는 법적으로 완벽한 자유를 얻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야자와 씨의 노모를 비롯한 유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호소와 서명운동은 일본 사회를 움직였습니다. 결국 2010년 일본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범인에게 끝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수사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그는 죽는 순간까지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는 한 내게 새해는 오지 않습니다. 80이 넘은 노모는 매년 12월 30일이 되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잠든 곳을 찾습니다. 그녀의 시계는 2000년의 그 겨울밤에 멈춰 있습니다. 범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당시 20대에서 30대로 추정되었던 범인은 이제 40대 혹은 50대의 중년이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성형수술을 하고 얼굴을 바꿨을 수도, 혹은 아무렇지 않게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 슬레진저 운동화를 샀던 그 남자, 미국의 사막을 밟고 일본의 가정집을 파괴한 그 정체불명의 방문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증거들, 지문과 DNA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과학 수사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작은 DNA 조각 하나가 가면 뒤에 숨은 그의 진짜 얼굴을 반드시 끌어낼 것입니다. 먼지가 쌓인다고 해서 진실이 덮이는 것은 아닙니다. 심야수첩은 이 비극의 마지막 페이지가 검거라는 두 글자로 채워질 때까지 이 기록을 덮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까지 심야수첩이었습니다.